일본의 가계 자금은 우리 돈으로 경이 넘어요. 경이 넘는 돈이 여러분들 예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반 이상이. 어우, 생각만 해도 무겁긴 그리고 하네요. 그 돈의 네. 70%를 60대 이상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자산의 운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게 투자자도 좋고 개인도 좋고 국가도 좋은 이런 과제가 생긴 거예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작년에 증시에서 올해 연말쯤에나 가능할 거라고 예상했던 S&P 지수, 코스피 지수 이미 다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올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숫자도 이미 달성됐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30년 만에 다시 과거의 영화를 되찾고 있는 걸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조화 속일까요?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증시 강세입니다. 왜 그러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분에게 물어볼게요. 돈을 만드는 지식으로 빼곡하게 채운 지식 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무님, 예. 어제도 그렇고 아니 지난주 내내 굉장히 일본 증시가 좋다는 말씀 드리게 계속되고 예. 이번 주에도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예. 아, 일본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33년 만에 최고치요? 그쵸. 89년도에 일본이 그 버블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그 동아시아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죠. 이분이 에즈라 보겔 교수란 분이 그 저펜에즈 넘버원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 아프다. 세계 1등으로서 네. 일본을 배우자 이런 거였는데 그때가 일본 니케이 지수가 89년도에 한 사상 최고치 찍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끝없는 추락을 하거나 뭐 개걸음질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드디어 33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는데 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일본 얘기를 준비한 거는 뭐 일본의 투자자 이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투자가 사회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왜 일본이란 정부가 저렇게 목숨을 걸고 주식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100% 그림 따라가지는 않지만 동아시아 국가들 뭐 한국과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일본이 걸어간 고령화의 궤도를 동일한 과정을 밟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시사적인 차원에서 오늘은 어떤 뭐 투자 정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일본 증시 보면은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었던 모든 일들이 거의 뭐 5월, 6월에 내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일단 일본의 니케이 지수 6월 들어서 6월 13일 기준으로 이미 33,000선을 돌파를 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89년도, 90년도, 89년도에 주식 꼭대기 찍고 90년도에 부동산 꼭대기 찍고 네. 근데 부동산은 그 명목 가격으로 일단 회복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일본 부동산에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도 많이 하지만 동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 핵심 지역들은 버블 전 가격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미. 주식은 아직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회복을 한 거니까 30년의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불렀던 일본 경제에서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이렇게 큰 흐름이 바뀔 때는 그걸 상징하는 이벤트, 뭐 투자 전문 용어로는 촉매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네. 촉매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이 밑에 깔려 있었는데 어떤 기폭제 같은 게 빵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워렌 버핏이 2020년 8월에 일본 상사 뭐 이토츠 상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뭐 그 삼성그룹을 그 설립한 이병철 회장의 그 삼성물산 만들 때 굉장히 조언을 많이 받았던 그 사람이 이토츠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하고도 굉장히 무역상사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네. 일제시대 역사도 관련이 있고 종합상사라는 것 자체는. 근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 주식들을 매입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어떤 확신 같은 것도 줬던 것 같고 오늘 제가 방송 녹음 들으면서 일본 상자 주식 다시 한번 그래프를 봤는데 그냥 버핏 살 때 따라 살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일본 증시는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 투자를 한 7, 8년 전인가 10년 전에 하려고 검토를 하면서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일본 사람들의 민족성에는 투자라는 DNA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사실 우리가 예.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네. 이 사실은 일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고 또 일본 증시나 뭐 일본 부동산 좀 덜했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아주 관심 외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 일학개미죠. 일학개미 수가 계속 이제 숫자가 네. 늘지 않다가 최근에 막 늘고 있어요. 저는 일본 ETF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너무 일찍 팔았고 계속 가니까 네. 너무 일찍 팔았지만 지금 계속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어서 어떤 일본에서 돌아가는 이런 이 3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흐름 자체가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뭐 거기 뭐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은 뭐 제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본이라는 정부가 이렇게 심지어 투자라는 DNA가 없다라는 투자자들 무덤이란 말을 들었던 곳에서 무엇을 바꾸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했으면 합니다. 그래요. 상사 주식에 대해서 뭐 버핏이 올해 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면서 나는 일본의 상사 주식 가지고 있는데 더 살 거야. 따라서 올해 들어가신 분들도 수익을 제법 받고 일본에 투자를 추가로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일단 일본의 증시가 왜 이렇게 활황셉니까? 일단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 때 저는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한 가지 변수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전 믿지 않아요. 어떤 이런 시장과 같은 거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복잡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한두 가지 변수로 우리가 이것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그런 말을 들을 때 투자가분들이 좀 경계해야 되고 그런 건 약간 선동가적인 풍모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단일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게 가장 설득력이 높기 때문에. 근데 투자는 단일 메시지를 할 수 없다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하고 전제를 했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국제 질서 측면에서 동아시아에서 이제 탈중국의 흐름이라든가 그때 이제 일본의 역할이 다시 과거와 다르게 평가받아야 된다. 이제 중국의 치이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아니라 뭐 저도 중국 그 ETF나 펀드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영 상태 안 좋거든요. 저 끝까지 버텨보려고 그러는데 네. 뭐 일본 국내 총생산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증시 측면에서 보면 한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건데 지배구조입니다. 일본 한 2010년도 이때부터 정부 차원이나 그 증권 관련 정책 당국에서 그 지배구조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뭐 스튜어드십 코드라든가 기업 거버넌스 코드 같은 것들을 굉장히 하고 이런 것이 뭐 완전히 뭐 강압적인 법률상은 아니지만 또 일본이란 문화 자체가 어떤 공고사항을 잘 하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 강화했고 이 좀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증시 수급 차원입니다. 우리나라도 단일 그 주식 매수 주체로 보게 되면 국민연금이 최대 매수 주체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본도 당연히 일본 국민연금이 가장 많죠. 근데 2등이 누굴 것 같으세요? 정부기관인데. 누굴까요? 예. 예전에 잘 안 일본은행이에요. 한국은행.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그냥 주식을 사 들여버린 거예요. 아, 그게 뭐냐면 ETF, 우리로 얘기하면 코스피 200 같은 일본 증시의 상징적인 뭐 니케이 ETF 같은 거를요. 네. 그냥 돈을 풀어가지고 사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은 국회 한국은행 총재 나와라 할 일인데요. 이것은 뭐 세계적으로도 뭐 앞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전무후무인데 후무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전무한 일로 제가 알고 네. 있어요. 이렇게 사들인 거예요. 그냥 처음 들어봤어요. 이건 그냥 네. 단순하게 주식을 사러 공고가 아니라 중앙은행에서 또 바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샀을 때 자료를 봤더니 외국인들 순매도보다 중앙은행 순매수량이 많았더라고 1년치에. 아니 그 나라는 법령상에 그 중앙은행 돈 가지고 사도 되게 됐나 보죠. 근데 바꾼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일본이 디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제가 뭐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인플레 걱정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훨씬 더 무서운 건 디플레예요.
뭘 해도 안 될 때. 예,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뭘 해도 안 되는 게 디플레예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정책을 통해서라도 얘네들은 도망가고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 가계자산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지적이 나오지만 일본은 그 디플레이션과 고령화가 만난 구조예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이런 경기 침체적인 양상에서 이 고령화까지 오니까 이게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 다 예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금으로 가는 게 어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사회의 돈이요. 사회의 여유 자금이 다 예금으로 가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업자들이 창업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있어서. 왜냐하면 내가 창업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상장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하라 했습니까? 내가 뭐 상장해봐도 주가도 안 오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주식시장이 뭐 오랫동안 나쁘면 뭐 주식만 수익이 나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활력을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기업가적 야성이 떨어져요 사회에.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노인들이 많은 세상이니까 네. 더 이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쌓여 있는 막대한 가계자금, 일본의 가계자금은 우리 돈으로 경이 넘어요. 이야. 경이 넘는 돈이 여러분들 예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반 이상이. 어우, 생각만 해도 무겁긴 그리고 하네요. 그 돈의 네. 70%를 60대 이상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자산의 운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게 투자자도 좋고 개인도 좋고 국가도 좋은 이런 과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중앙은행 같은 데 발벗고 나서는 것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비슷한 게 ISA 제도가 있잖아요. 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그게 사실은 베낀 거예요. 벤치마킹 한 가지 베낀 게 아니라 처음에 영국 거랑 일본 거를 베낀 거예요. 일본은 니사라고 합니다. 영국 애들은 ISA라고 그러고 우리는 ISA 이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일본의 니사는 올해 또 바꿨어요. 제도를. 얘네가 뭐냐면 더 좋게 만들었어요. 18세 이상 성인들은 우리 돈으로 1억 원까지 평생 비과세로 주식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에 예금을 못 해요. 투자 좀 해라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뭐 가족이 부부다 그러면 2억까지는 세금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해외 주식도 상관없어. 네. 국내 주식도 상관없어. 투자 펀드도 좋아. 뭐 ETF도 좋아. 제발 예금을 하지 마. 예금 통장에서 돈 좀 빼서 일로 옮겨. 예금을 하지 말고 네. 이거를 해. 그리고 이거를 1억 원 비과세 주는 거를 평생 비과세로 해줄게. 그러니까 일본도 재정이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정부거든요.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뭐 1억 원 평생 비과세 같은 그러면 굉장히 반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예, 반발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주식을 사들이고 지배구조도 더 하고 자꾸 호피고 그다음에 뭐 이런 개인 투자 세제 혜택을 주는 투자 상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IS 계좌 같으면 은행권 난리 날 거예요. 왜 우리 상품은 안 넣어 이런 식으로 예금.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도 예금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50대 이상이 일본보다 우리가 고령화 속도가 10에서 20년 뒤지기 때문에 지금도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20대, 30대, 40대는 뭐 30대 특히 20, 30대는 돈이 없어요. 뭐 나이도 어리고 그다음에 40대도 그저 그래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거는 50대, 60대가 제일 많아요. 이들이 그대로 늙어가면 똑같이 60대 이상이 한국 사회에 저축된 돈도 투자된 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이 다 예금에 가 있는 사회는 되게 불행해지는 사회입니다. 일본이 이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일본의 이 야성, 일본이 기지개를 켜는 듯한 모습이 참 생경한 게 저도 그래요. 제가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 출장을 많이 갔거든요. 예. 그 산업부에서든 경제부에서든 사회부에서든 일본에 가서 그런 게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일본에 봐라. 신기하다, 대단하다. 예.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 우리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데 일본은 잘하는 거. 맞습니다. 선진 모범 사례 이런 거를 저희가 르포 기사 쓰는 게 많았어요. 예. 근데 제 기억으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더 이상 대단한 거, 신기한 거, 일본에서 사올 만한 거, 들여올 만한 게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일본에서 증시가 살아나고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아예 일본 정부가 대놓고 기업들한테 주가 끌어올릴 방안을 가져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데 예. 아니 끌어올릴 방안 가져오라고 하면 끌어올려집니까? 뭐 옛날에 직장에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거든요. 친일파가 회사에서 인정받던 시절이 있었다. 옛날에 80년대, 네. 90년대 뭐 일본어 잘하면 일본어 승진한다 잘하면 이럴 때가 굉장히 있었죠. 근데 이제는 친미파가 그게 이제 뭐냐면
70년대 80년대 일본이 전 세계 시장에 정말 무섭게 떠오른 나라였고 그 미국에서 그 당시에 제일 잘 살던 도시가 디트로이트예요.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러스트벨트라고 그래서 자동차 공장 많은 예, 곳. 거기 이제 뭐 녹슨 벨트라고 그래서 네. 굉장히 힘든 도시가 됐지만 그때 이제 일본 차들이 미국 대공습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디트로이트 국회의원들이랑 디트로이트 자동차 노조원들이랑 일본 자동차 화형식도 했던 시절이에요. 그게 그랬던 시절이 예. 어느 순간 끝나고 일본이 붕괴가 되고 이제 미국이 오랜 동안에 그 어떤 혁신을 다시 살리면서 다시 이제 그 옛날 선배님들 말씀이 친미파가 다시 이제 앵글로색슨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면서 친미파가 됐다. 돌고 돌아서. 네. 근데 다시 네. 근데 요즘은 또 일본 쪽에 대해서 뭐 여전히 뭐 옛날보다는 아니지만 관심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주식시장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저는 이 사건을 제 아시는 선배님이 술자세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지금도 야 일본은 그 PBR 주가 순자산 비율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현금이나 부동산 이런 순자산 대비 주가가 1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 회사 청산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투자 네. 입장에서 청산해서 그냥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면 PBR이 1이라는 얘기는 주주 입장에서 베스트는 청산이에요, 회사.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청산 가치라는 표현도 씁니다. 근데 이런 주식이 일본에 상장된 기업이 3,300개인데 3,300개 기업 중에서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된 기업이 그래서 도쿄 증권거래소가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증권거래소가 통보를 한 거예요. 니네 PBR 1 이하인 애들은 1 위로 올리를 대안을 제시해. 안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공고사항인데 일본이라는 나라도 관이 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단식 경영 그럴 때는 일본의 선단식 경영이 네. 뭐 한국보다 지금보다 더 세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관해서 그러니까 해서 하라 그러니까 이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주가를 올려야 되거든요. 예? 주가를 올려야만 내가 이 PBR 1로 떨어뜨리니까 가장 심플한 방법이 자사주 소각하는 거예요. 배당금 확 늘려줘서 투자자들이 오래 보유하거나.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단기간 해야 되니까 일본의 뭐 대그룹들이 PBR 1인 기업이 많아요. 우리나라만 그래. 우리나라 일본은 사실 이게 외국 투자자들이 보기엔 너무 비효율적인 자본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지금 앞다투어서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늘리겠다 계속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PBR 1 이하인 기업들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옆구리를 찔러서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증시를 살리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현재 벌어들이는 그 캠페인의 제목을 보면 딱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자산 소득 2배 증가 정책이에요. 목표가. 금리가 1%인데 여러분들 자산을 2배로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 진짜 이거 투자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리고 자산을 부동산으로 2배 늘리게 되면 그 사회가 쉽겠습니까? 아니 열정이 없고 투자가 안 되는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어요. 네. 요번에 좀 꽤 올랐어요, 도쿄가.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으로 하는 게 가장 사회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거예요. 부담이 적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주식은 뭐 저거 사면 돈 이렇게 사고 파는 시장으로만 보지만 주식시장도 하나의 사회의 시스템의 생태계를 일한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이게 네. 선악 참거짓을 떠나서 그럼 여기서 왜 이런 방법을 쓰느냐? 일본은 노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경제 성장은 계속 안 되고 디플레이션 경제니까 디플레이션이 되면 실업이 만연하게 돼요. 그럼 정부 재정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회적 그 어떤 탈락되시는 분들한테 어려우신 분들한테 계속 돈을 밀어 넣어야 돼요. 복지 비용으로. 그러니까 그 소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늘려갖고 살리고 싶은 거예요. 수세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돈을 좀 쓰게 해서 정부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이 여기에 다 들어있군요. 그렇죠. 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 자산 소득이 사회적으로 증가되면 그것이 해결이 돼요. 당연한 거죠. 내가 노후에 쓸 돈이 그렇죠. 많아지면. 그러니까 일본은 이 주식시장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닐까. 제가 뭐 일본어도 못하고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 고령화 사회를 스터디를 해보고 이런 걸 해보게 되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이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활용하기는 이건 너무 부작용도 크고요. 너무 큰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네. 여기에 뭐 지배구조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한국에서도 만약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고 그러면 한국 최근에 주주행동주의도 제가 한번 방송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거와 맞물려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주식들도 한번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이제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도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증시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공부 삼아서 네.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의 투자하는 방식 그리고 자본시장을 대하는 방식도 지금 일본의 변화에서 읽을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되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